이래서 천한 것들은 알려줘도 맛을 못 내니 핏줄이 중요한 거야. 모두가 잠든 새벽 3시의 정막을 깨고 가녀린 서윤의 그림자만이 대성식품 본가 부엌을 지키고 있었으니 그녀의 하루는 남들보다 일찍 시작되어 가장 늦게 저무는 고된 노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커다란 가마솥에서는 희뿌연 김이 솟아오르고 매캐한 연기가 그녀의 눈을 찔러도 서윤은 갈라진 손등을 비비며 묵묵히 장작불을 지피고 있었으니 대한민국 1등이라는 천년 간장의 깊은 맛은 오로지 그녀의 눈물과 땀으로 빚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박말자 회장을 일컬어 신의 손이라 칭송하고 우러러보지만 정작 그 손은 붓 하나 들지 않은 채 비단 이불 속에서 단꿈을 꾸고 있었고 모든 영광의 뒤편에는 이름도 없이 쓰러져가는 서윤의 희생만이 검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동이 터올 무렵 화려한 실크 잠옷을 걸친 박말자가 부스스한 얼굴로 주방에 나타나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듯 며느리를 훑어내리기 시작했으니 그 눈빛에는 일말의 고마움도 없이 오직 탐욕스러운 감시의 눈초리만이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윤이 밤새 정성으로 우려낸 육수의 간을 혀끝으로 살짝 맛보고는 이내 인상을 찌푸리며 바닥에 침을 뱉듯 퇴하고 뱉어버렸으니 그 모습이 어찌나 오만방자한지 보는 이의 주먹을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그저 눈짓만으로 간이 맞지 않다는 핀잔을 주니 서윤은 죄인처럼 고개를 조아리며 떨리는 손으로 소금단지를 잡아야 했고 박말자는 그런 며느리의 등 뒤에서 혀를 끌끌 차며 비수 같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쯧쯧 천한 것들은 알려줘도 맛을 못 내니 이래서 핏줄이 중요한 게야. 서윤은 가슴을 후벼 파는 모욕에도 입술을 꽉 깨물며 눈물을 삼켰고 서둘러 아침상을 차리기 위해 무거운 뚝배기를 들어 올리던 찰나 박말자가 지나가며 툭 하고 서윤의 팔꿈치를 치고 말았으니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중심을 잃은 서윤의 손에서 펄펄 끓는 사골 뚝배기가 미끄러졌고 그 뜨거운 국물이 서윤의 종아리와 발등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으니 살이 타는 끔찍한 고통과 함께 외마디 비명이 부엌을 가득 메웠습니다. 아! 뜨거운 국물이 바닥을 흥건히 적시고 서윤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에 주저앉아 신음하고 있었으나 박말자는 며느리의 화상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자신의 옷자락에 튄 국물 한 방울을 닦으며 표독스러운 얼굴로 소리를 질렀으니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저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녀는 쓰러진 서윤을 일으키기는커녕 오히려 재수가 없다며 소금을 뿌릴 기세였고 자신의 아침 식사가 늦어지는 것만을 탓하며 고통받는 며느리를 향해 모진 독설을 퍼붓기 시작했으니 그 매정함이 북풍한 설보다 차가웠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안방 문이 열리고 남편 민석이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나왔으나 그는 바닥에 뒹구는 아내를 보고도 놀라거나 걱정하는 기색 하나 없이 그저 시끄러운 소음이 거슬린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하품을 해대니 부창부수가 따로 없었습니다. 민석은 화상을 입어 덜덜 떨고 있는 아내의 어깨를 툭 치며 어머니 혈압 오르시게 조심 좀 하지 그랬냐는 무심한 말 한마디를 던지고는 식탁 의자를 빼내어 앉아 신문을 펼쳐 들었으니 서윤의 가슴은 불에 데인 상처보다 더욱 쓰라리게 찢겨나갔습니다. 서윤은 흐르는 눈물을 훔칠 새도 없이 억지로 몸을 일으켜 세우며 절뚝거리는 다리로 바닥을 닦아내야 했고 화기로 인해 붉게 부어오른 다리를 치마폭으로 감추며 죄송하다는 말을 연신 되뇌었으니 그 처지가 너무나 가련하여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이윽고 차려진 밥상 앞에서 박말자와 민석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서윤이 만든 음식을 탐욕스럽게 먹어치웠고 구석에 서서 시중을 드는 서윤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통을 참아내야 했으니 이 거대한 저택은 그녀에게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박말자가 이쑤시개를 물고 서윤을 향해 턱짓을 하며
오늘 방송국에서 촬영을 나오니 쥐 죽은 듯 방에 처박혀 있으라고 명령했고 친정어머니의 병원비 이야기가 나오자 냉정하게 말을 자르며 단호한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섰으니 서윤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돈? 내가 밥값을 해야 돈을 주지. 이번 달은 없다. 어디서 거저먹으려 들어? 화려한 조명이 거실을 가득 채우고 수십 대의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하자 박말자는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거짓된 연기를 펼치기 시작했으니 그 가증스러운 모습에 집안의 공기마저 탁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서윤이 새벽마다 피땀 흘려 만든 장독대를 자신의 보물인 양 어루만지며 장맛의 비결은 며느리를 사랑하는 시어머니의 정성이라 떠들어대니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은 속아 넘어갈지 몰라도 부엌 구석 쪽방에 숨어 이를 듣는 서윤은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껴야 했습니다. 리포터가 박말자의 손을 잡고 어쩜 이리 고우시냐며 칭찬을 늘어놓자 박말자는 수줍은 척 고개를 돌리며 모든 공을 하늘로 돌리는 겸손함을 보였으나 그 시각 서윤은 화상 입은 다리에 변변한 약 하나 바르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신음하며 이 모든 거짓말을 생생히 목격하고 있었으니 하늘도 무심하다 할 것입니다. 촬영이 끝나고 스태프들이 철수하자마자 박말자의 온화했던 가면은 순식간에 벗겨져 나갔고 그녀는 피곤하다며 짜증을 부리더니 서윤이 내온 과일 쟁반을 거칠게 밀쳐버리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쟁반이 엎어지며 과일들이 나뒹굴고 서윤이 황급히 바닥을 치우려 할 때 거실 쓰레기통 옆에 떨어져 있던 구겨진 영수증 뭉치가 서윤의 눈에 들어왔으니 그것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그 젖은 종이를 집어들어 펼쳐보았고 그곳에는 친정 어머니의 수술비로 주겠다던 돈이 박말자의 명품 악어백 결제 내역으로 둔갑해 있는 충격적인 진실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으니 서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병원비가 밀려 치료도 받지 못하고 쫓겨날 위기에 처한 어머니의 야윈 얼굴이 떠오르며 서윤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참아왔던 울분이 댐이 터지듯 폭발하고 말았으니 더 이상 그녀는 순한 양이 아니었습니다. 서윤이 영수증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박말자를 향해 원망 섞인 눈빛을 보내자 자신의 치부를 들킨 박말자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며 서윤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 시작했으니 이 집안의 도덕과 윤리는 땅에 떨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인연이 감히 시애미 쓰레기통을 뒤져 그래 내가 썼다. 다 죽어가는 노인네 살려봐야 뭐해. 내 가방 하나 값이면 내 몸값보다 비싸다는 걸 왜 몰라. 박말자의 입에서 나온 패륜적인 폭언은 서윤의 이성을 완전히 끊어놓았고 그녀는 처음으로 박말자의 손을 뿌리치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으니 그 처절한 목소리가 저택의 높은 천장을 때리고 울렸습니다. 하지만 박말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옆에 있던 남편 민석을 부르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치료한다고 거짓 고함을 질러대니 민석이 달려와 서윤의 뺨을 무자비하게 내리치고 말았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서윤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고 입가에 붉은 피가 터져 흘러내렸으나 남편과 시어머니는 차가운 마룻바닥에 쓰러진 그녀를 내려다보며 경멸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으니 가족이라 믿었던 그들은 그저 악마의 하수인에 불과했습니다. 박말자는 씩씩거리며 서윤의 짐 가방을 현관 밖으로 집어던졌고 당장 이 집에서 꺼지라며 소금을 뿌려대기 시작했으니 서윤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마지막으로 그들을 쏘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이 아닌 서늘하고도 도끼 어린 살기가 이글거리고 있었으니 그녀는 피 묻은 입술을 닦아내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저주와도 같은 맹세를 남겼습니다. 반드시 후회하게 해드릴 겁니다. 제 손으로 만든 모든 것을 다시 제 손으로 부수러 올 테니까요. 서윤이 폭우가 쏟아지는 거리로 맨발로 쫓겨나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박말자는 분을 이기지 못해 뒷목을 잡으며
소파 위로 쓰러져 거품을 물고 기절하고 말았으니 진정한 막장 드라마의 서막은 이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서윤이 피눈물을 흘리며 저택을 떠나자마자 악독한 시어머니 박말자는 안도의 한숨은커녕 자신의 추악한 비밀이 세상에 드러날까 전전긍긍하며 며느리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켜버릴 무시무시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으니 그 신보가 실로 독사보다 더 교활했습니다. 그녀는 서윤이 쓰던 낡은 화장대 서랍 깊숙이 자신이 평소 아끼던 다이아몬드 반지와 회사 공금 횡령 내역이 적힌 조작된 장부를 보란듯이 쑤셔넣고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망설임 없이 경찰서 번호를 눌렀으니 하늘도 그 뻔뻔함에 치를 떨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출동한 경찰들이 집안을 수색하자 기다렸다는 듯 쏟아져 나오는 폐물과 현금 뭉치에 박말자는 바닥을 치며 거짓 통곡을 쏟아내었고 믿었던 며느리가 내 등 뒤에 칼을 꽂았다며 가슴을 쥐어뜯는 할리우드 연기를 펼쳤으니 순진한 경찰들은 그 눈물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고 형사님, 내 딸처럼 키운 아이가 어떻게 시애미 돈에 손을 댈 수가 있습니까? 저게 다 내 노후 자금이고 회사 돈인데 저걸 훔쳐서 도망을 가다니요. 안방 문 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남편 민석은 아내의 억울함을 뻔히 알면서도 침묵을 지켰고 오히려 어머니의 눈짓을 받자마자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가 평소 도벽이 있었다는 거짓 진술을 보탰으니 이 모자의 파렴치함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박말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평소 관리하던 기자들에게 대성식품 며느리의 절도 및 횡령 사건을 특종이라며 은밀히 제보하기 시작했으니 가진 것 없이 쫓겨난 서윤은 영문도 모른 채 하루아침에 전국적인 범죄자로 낙인 찍혀 지명수배가 내려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집안의 하녀들조차 밥줄이 끊길까 두려워 회장님의 말씀이 다 맞다며 거짓 증언에 동참했고 진실이 묻힌 저택은 거대한 거짓의 성이 되어 가련한 서윤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으니 세상 천지에 그녀의 편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 서윤은 땡전 한 푼 없는 빈털터리 몸으로 친정어머니가 사경을 헤매는 병원 로비에 도착했으나 수술비가 없어 차마 병실 문을 열지 못하고 유리창 너머로 야윈 어머니의 얼굴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 로비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지더니 육중한 군화 발소리와 함께 들이닥친 경찰들이 서윤의 가녀린 손목을 거칠게 낚아채었고 차가운 수갑이 철컥 소리를 내며 채워지는 순간 서윤은 병실의 어머니가 깰까봐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저 입술을 깨물며 바닥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한서윤 씨, 당신을 절도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 시어머니 박말자 회장이 증거를 제출했어요. 변명은 서가서 하시고 일단 갑시다. 병원 로비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마치 죄인을 단죄하듯 서윤에게 꽂혔고 웅성거리는 비난의 목소리가 화살처럼 날아와 그녀의 갈기갈기 찢긴 가슴을 또 한 번 후벼 파니 서윤은 억울함에 숨이 턱 막혀 말 한마디 제대로 내뱉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에게 질질 끌려가면서도 서윤의 고개는 오로지 어머니가 누워 계신 병실 쪽으로만 향해 있었고 자신이 잡혀가면 홀로 남을 어머니 생각에 피눈물을 흘리며 제발 하루만 말미를 달라고 애원했으나 냉정한 공권력은 그녀의 호소를 외면한 채 호송차의 차가운 철창 안으로 그녀를 밀어 넣었습니다. 형사님 제발이요. 우리 엄마 수술만 시키고 갈게요. 제가 훔친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꾸민 짓이라고요. 닫히는 차 문틈으로 보이는 잿빛 하늘은 서윤의 절규를 삼키듯 무겁게 내려앉았고 멀어지는 병원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동자에는 세상에 대한 원망과 깊은 절망만이 가득 찼으니 이제 그녀는 벼랑 끝에 매달린 낙엽처럼 위태로운 운명 앞에 홀로 서게 된 것입니다.
차가운 취조실의 형광등 불빛 아래서 서윤은 밤새도록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이미 매수된 변호사와 편파적인 수사관들은 그녀의 말을 정신 나간 여자의 헛소리 취급하며 박말자가 제출한 조작된 증거들만 들이밀었으니 법도 정의도 돈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때 철문이 열리고 남편 민석이 들어오자 서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달려가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눈물로 애원했으나 민석은 싸늘한 표정으로 아내를 내려다보며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어 그녀의 얼굴에 매몰차게 집어던졌습니다. 이혼 서류야. 도장 찍어. 당신 같은 범죄자랑은 더 이상 못 살아. 위자료는커녕 우리가 입은 피해 보상이나 준비해. 내 인생 망치지 말고 조용히 꺼져주라 좀.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자 그곳에는 이미 민석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친권 포기 각서와 함께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서가 그녀의 숨통을 끊어놓듯 놓여 있었으니 10년을 헌신한 대가가 고작 이것인가 싶어 서윤은 실성한 사람처럼 허탈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여보, 당신마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잖아. 내가 당신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데 그 여자 때문이니? 비서실 김양? 민석은 아내의 입에서 불륜녀의 이름이 나오자 당황한 듯 흠칫 놀라더니 이내 얼굴을 붉히며 서윤의 어깨를 발로 걷어차고는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뒤도 돌아보지 않고 취조실을 빠져나가 버렸으니 그 뒷모습은 서윤의 가슴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배신의 낙인을 찍고 말았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10년 세월이 한순간에 오물처럼 더럽혀지는 것을 느끼며 서윤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엎드려 가슴을 치며 짐승 같은 울음을 토해내었고 유치장의 차가운 철창만이 그녀의 통곡 소리를 무심히 반사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겨우 풀려나긴 했으나 이미 빈털터리에 정과자 낙인이 찍힌 서윤은 갈 곳을 잃고 비틀거리며 다시 병원으로 향했으나 그녀를 맞이한 것은 텅 비어버린 병상과 싸늘하게 식어버린 어머니의 사망 진단서뿐이었으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슬픔이 닥쳐왔습니다. 병원 측은 밀린 병원비를 핑계로 시신을 영안실 구석에 방치해두고 있었고 박말자 회장이 절대 돕지 말라는 엄포를 놓았다며 장례식장 사용조차 거부하고 내쫓았으니 서윤은 어머니의 시신조차 편히 모시지 못하는 불효녀가 되어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병원 앞 아스팔트 위에서 서윤은 빗물에 젖은 채 하늘을 향해 주먹질을 하며 신을 저주하고 세상을 저주하며 울부짖었으나 지나가는 행인들은 미친 여자라 손가락질하며 그녀를 피해 돌아갈 뿐 따뜻한 손길 하나 내미는 이가 없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바보 같아서, 내가 멍청해서 엄마 가는 길에 수에 한 벌 못해 입히네. 박말자, 강민석, 내 뼈가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이 원한은 반드시 갚아주마. 모든 것을 잃고 밑바닥까지 추락한 서윤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한강 다리 위를 배회하다 쓰레기 더미 옆에 힘없이 주저앉았고 며칠을 굶은 허기와 고열에 시달리며 서서히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으니 그녀의 생명은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그때 화려한 세단 한 대가 무릉덩이를 튀기며 서윤의 곁을 쌩안이 지나쳐갔고 차 안에서는 박말자와 민석이 서윤의 레시피로 대박을 터뜨렸다며 샴페인을 터뜨리는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으니 이 비극적인 운명의 장난은 언제쯤 끝이 날 것인지 시청자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어둠 속으로 침잠하는 서윤의 감은 눈 위로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그녀의 손에는 어머니가 남긴 낡은 유품 주머니 하나만이 생명줄처럼 꽉 쥐어져 있었으니 이것이 훗날 거대한 반전의 씨앗이 될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새벽 이슬이 내리는 다리 밑에서 서윤은 고열에 시달리며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유품 주머니를
가슴에 품은 채 간신히 눈을 뜨게 되었으니 그녀의 목숨은 질긴 잡초처럼 아직 붙어 있었습니다. 오한이 들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낡은 버선 주머니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과 함께 누렇게 변색된 낡은 공책 한 권이 들어 있었고 서유는 흐릿한 시야를 비비며 떨리는 마음으로 그 공책을 펼쳐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일기장이 아니었고 30년 전 서윤의 어머니가 대성식품의 전신인 작은 방앗간을 운영할 당시 매일 밤 기록해둔 천년 간장의 연구일지와 정확한 배합 비율, 그리고 만들어진 날짜가 선명히 박힌 원조 비법서였으니 서윤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공책 뒷장에는 박말자가 젊은 시절 식모살이를 하다가 도망치던 날의 정황과 사라진 시간장 항아리에 대한 어머니의 피 맺힌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으니 박말자가 훔쳐간 기술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바로 이 낡은 공책 속에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이 억울함을 어찌 참고 사셨어요. 내 인생을 망친 그 여자가 우리 집안의 도둑년이었다니. 진실을 마주한 서윤의 눈에서 슬픔의 눈물은 순식간에 말라버리고 그 자리에는 활활 타오르는 복수의 불길만이 이글거리기 시작했으니 그녀는 공책을 품속 깊이 숨기며 이를 악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착해 빠진 며느리로서의 미련이 아니라 도둑맞은 인생을 되찾고 어머니의 원한을 갚아야 한다는 서늘하고도 독한 살기뿐이었으니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야수가 되었습니다. 며칠을 굶어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서윤은 시장통 구석의 국밥집 뒷골목을 뒤져 남들이 버린 음식 찌꺼기를 찾아내었으니 자존심 따위는 개나 줘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식은 밥덩이를 씹어 삼켰고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그 비릿한 음식물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반드시 살아남아 박말자의 목을 조르겠다는 처절한 생존의 다짐과도 같았으니 지나가는 들개조차 그녀의 도끼에 눌려 꼬리를 내리고 도망갈 정도였습니다. 허기를 채운 서윤은 시장통 공용 화장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가위도 없이 깨진 유리 조각으로 서걱서걱 잘라내었고 치렁치렁하던 긴 머리가 바닥에 떨어짐과 동시에 과거에 유약했던 한서윤도 죽어 없어졌으니 거울 속에는 차갑게 번뜩이는 눈빛을 가진 새로운 복수기가 서 있었습니다. 박말자, 강민서, 내 어머니가 겪은 고통, 내가 당한 수모, 딱 1000배, 아니 10,000배로 돌려줄게. 피눈물이 뭔지 내가 똑똑히 가르쳐주마. 서윤은 시장통 인력시장을 찾아가 가장 험하고 더러운 일을 자처하며 밑바닥부터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밤에는 어머니의 비법서를 연구하며 박말자가 흉내만 낸 가짜 맛이 아닌 진짜 천년의 맛을 완벽하게 재현해내었으니 어둠 속에서 갈고 닦은 그녀의 실력은 훗날 대성식품을 무너뜨릴 핵폭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윤이 일하던 허름한 식당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괴팍한 노파가 찾아와 음식 맛이 쓰레기라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으니 이것이 서윤의 운명을 바꿀 기막힌 인연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욕쟁이 할머니라 불리는 그 노파는 식당의 국밥을 한 숟가락 뜨더니 그릇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주방장을 나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쩔쩔매는 주인 대신 설거지를 하던 서윤이 조용히 다가가 깨진 그릇을 치우며 노파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손님, 음식이 입에 안 맞으시면 제가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귀한 곡식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시면 천벌을 받습니다. 서윤은 주방으로 들어가 자신이 연구한 비법 양념을 살짝 가미해 평범한 국밥을 순식간에 깊은 풍미가 넘치는 일품 요리로 탈바꿈시켰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새 국밥을 노파의 코앞에 정중히 내려놓았으니 식당 안의 모든 손님이 그 향기에 취해 침을 꼴깍 삼킬 정도였습니다.
코웃음을 치며 숟가락을 든 노파는 국물 맛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떨리는 손으로 그릇째 들고 국물을 들이켰고 이내 바닥까지 싹 비우고는 서윤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으니 그 눈빛은 단순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맛, 30년 전에 먹어봤던 그 진짜 배기 맛이야. 내년 정체가 뭐냐? 대성식품 박말자가 흉내 내다 실패한 그 맛을 어떻게 내가 내고 있냔 말이다. 알고 보니 그 노파는 대한민국 요식업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자 과거 박말자에게 속아 전 재산을 투자했다가 비법을 도둑맞고 몰락한 뒤 와신 상담하며 재기를 노리던 장여사라는 숨겨진 거물이었으니 서윤은 자신과 같은 원한을 가진 천군만마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장여사는 서윤의 거친 손을 잡고 단번에 그녀가 겪은 풍파를 읽어내었고 서윤이 품속에서 꺼낸 어머니의 비법서를 보자 통 안에 눈물을 흘리며 서윤을 끌어안았으니 두 여인의 한 맺힌 울음소리가 비좁은 식당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이고, 내가 바로 그 명인의 딸이었구나. 내 눈이 썩지 않아 너를 알아봤어. 박말자, 그 요물에게 당한 세월이 억울해서 내 아직 눈을 못 감고 있었다. 장여사는 자신이 평생 숨겨둔 비자금과 정재계에 뻗어있는 인맥을 서윤에게 모두 내어주겠다 맹세했고 서윤을 자신의 양녀로 입적시켜 완벽하게 신분 세탁을 시켜주겠노라 제안했으니 서윤에게는 복수를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쥐어진 셈이었습니다. 내 이름은 이제 죽었다. 지금부터 너는 내 딸이자 미국에서 성공한 재미교포 투자자 제니 장이다. 가서 그년의 가짜 왕국을 돈으로 사들이고 실력으로 짓밟아라. 장여사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서윤은 촌스러운 파마머리를 자르고 세련된 단발과 명품 정장으로 무장한 채 차가운 도시 여자로 다시 태어났고 밤낮으로 경영 수업과 화술을 익히며 박말자의 숨통을 조일 치밀한 설계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한편 아무것도 모르는 박말자와 민석은 새로 출시한 신제품이 대박이라며 자축 파티를 열고 곧 닥쳐올 파멸의 그림자는 꿈에도 모른 채 서윤이 사라진 빈자리를 비웃고 있었으니 폭풍 전에 고요가 흐르는 그들의 저택으로 한 통의 초대장이 날아들었습니다. 글로벌 투자 기업 JJ 그룹 대표 제니 장 대성식품 인수를 제안합니다. 화려한 금박이 박힌 초대장을 든 박말자의 손이 탐욕으로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보며 어둠 속에 숨어있던 서윤은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와인 잔을 기울였으니 이제 사냥개는 풀려났고 사냥감이 덫에 걸리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대성식품의 운명을 가를 투자 설명회가 열리는 최고급 호텔 연회장은 박말자의 탐욕만큼이나 화려한 꽃들로 장식되어 있었고 그녀는 재벌가 사모님들 사이에서 거드름을 피우며 샴페인 잔을 돌리고 있었으나 그 속내는 부도 직전의 회사를 살릴 제니 장의 돈다발을 기다리며 애타게 문 쪽만 힐끔거리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정각이 되자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열리고 또각또각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장내의 정적을 깨뜨렸으니 그 소리는 마치 박말자의 심장을 겨누는 카운트다운 시계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수십 명의 수행원을 거느리고 등장한 제니 장, 즉 서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명품으로 휘감은 채 선글라스를 벗으며 싸늘한 눈빛을 쏘아보았고 그 압도적인 아우라에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으니 누구도 그녀를 구석방 며느리로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박말자는 제니 장의 얼굴을 보자마자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고 그녀의 눈매와 인매가 자신이 내쫓은 서윤과 너무나 닮아 있어 손에 든 샴페인 잔을 덜덜 떨었으나 설마 그 천한 것이 이런 귀부인이 되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그저 닮은 사람일 뿐이라며 애써 자위했습니다. 어머 회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제니장입니다. 표정이 왜 그러시죠? 마치 죽은 사람이라도 본 것 같으시네요. 서윤이 건넨 차가운 악수에
박말자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식은 땀이 흐르는 손을 옷자락에 닦았고 애써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허리를 90도로 굽혔으니 돈 앞에서는 자존심도 없는 속물근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본격적인 투자 협상이 시작되자 박말자는 자신이 직접 개발했다며 거짓말로 포장한 신제품 간장을 제니 장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고 세계적인 투자가의 입맛을 사로잡겠다며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시식을 권했으니 그 뻔뻔함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서윤은 우아한 손놀림으로 간장을 티스푼으로 살짝 떠서 입에 넣었고 혀끝에 닿는 순간 느껴지는 조미료 범벅의 역겨운 맛에 미간을 찌푸리며 입안의 것을 냅킨에 우아하게 뱉어내었으니 이것은 과거 박말자가 서윤에게 했던 짓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서막이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1등의 맛입니까? 제 입에는 그저 싸구려 화학 조미료 맛밖에 안 나는군요. 이런 쓰레기에 투자를 하라니 저를 모욕하시는 건가요? 서윤의 날 선 독설에 박말자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으나 돈줄이 끊길까 두려워 화도 내지 못하고 오히려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으니 그 모습이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그때 서윤이 실수인 척 테이블 위에 놓인 레드 와인 잔을 박말자의 하얀 드레스 위로 툭 쳐서 쏟았고 붉은 와인이 핏물처럼 번져나가는 것을 보며 당황하는 박말자에게 차가운 비웃음을 날렸으니 이는 과거 국물을 쏟고 모욕당했던 자신의 한을 갚는 소소한 복수였습니다. 어머, 죄송해서 어쩌죠? 손이 좀 미끄러졌네요. 옷값이 꽤 비싸 보이는데 세탁비는 이걸로 하시죠. 서윤이 지갑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 박말자의 얼굴을 향해 툭 던지자 박말자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바닥에 떨어진 수표를 주섬주섬 주었으니 돈 앞에서는 개처럼 꼬리를 흔드는 그녀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하에 공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 한 구석에서는 남편 민석이 제니 장의 미모와 재력에 홀려 넋을 잃고 쳐다보고 있었으니 자신의 아내였던 서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새로운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침을 흘리며 접근할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비서실장이라 소개하며 느끼한 미소와 함께 서윤에게 접근했고 자신의 어머니 박말자 회장은 늙어서 감이 떨어졌다며 은근슬쩍 어머니를 깎아내리고 자신과 손을 잡자며 추파를 던지기 시작했으니 천하의 페류나가 따로 없었습니다. 대표님 같은 분이 저희 늙은 회장님과 대화가 통하겠습니까? 실권은 다 저에게 있습니다. 오늘 밤 따로 자리를 마련할 테니 저랑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서윤은 혐오감에 토기가 치밀어 올랐으나 이를 꽉 깨물고 요염한 미소로 화답하며 민석의 넥타이를 살짝 잡아당겼고 그의 귓가에 악마의 유혹과도 같은 달콤한 제안을 속삭였으니 어리석은 민석은 스스로 파놓은 무덤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능력 없는 남자는 싫은데 당신이 정말 실권자인지 증명해 보일 수 있나요? 어머니를 배신할 수 있을 만큼? 민석은 제니 장의 한마디에 눈이 뒤집혀 충성을 맹세했고 과거 자신의 아내 서윤을 쫓아낼 때처럼 이번에는 자신의 어머니를 배신하기 위해 가장 잔인한 칼을 갈기 시작했으니 서윤은 이 콩가루 집안이 서로를 물어뜯으며 자멸하는 꼴을 가장 가까이서 즐기게 된 것입니다. 며칠 뒤 제니 장은 대성식품에 파격적인 투자 조건을 제시하며 최종 계약서에 도장을 찍겠다고 통보했으니 벼랑 끝에 몰린 박말자는 내용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덮어놓고 계약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내민 계약서에는 치명적인 독소 조항이 숨겨져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투자 확정 전 박말자 회장이 직접 천년 간장의 제조 과정을 만인 앞에서 100% 라이브로 시연할 것이라는 전대미문의 조건이었습니다. 명인이시라면 문제 없으시겠죠? 한간에는 회장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들었다는 소문도 있던데 이번 기회에 실력을 증명하시죠. 못하신다면 위약금은 회사의 지분 전량입니다.
박말자는 청천벽력 같은 요구에 사색이 되어 입술을 바들바들 떨었고 요리의 요자도 모르는 자신이 수많은 카메라와 전문가들 앞에서 시연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극한의 공포를 느꼈으니 그녀의 가짜 명성이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다급해진 박말자는 자신을 도와주던 며느리 서윤을 찾으려 했으나 이미 그녀를 내쫓고 호적에서 파버린 뒤라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었고 결국 감옥에 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다른 요리사를 매수해 대역을 쓰려는 또 다른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으니 아기는 끝까지 반성할 줄을 몰랐습니다. 서윤은 사무실 CCTV를 통해 박말자가 전전긍긍하며 가짜 대역을 섭외하는 통화 내용을 모두 도청하고 있었고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띠며 녹음 버튼을 눌렀으니 이제 박말자가 쳐놓은 덫에 박말자 자신이 걸려들어 처절하게 비명지를 날만이 남았습니다. 그래, 발버둥 쳐봐. 내가 쓴 가짜 가면이 벗겨질 때 세상은 너에게 돌을 던질 테니까 기대해. 나의 시어머니. 발등에 불이 떨어진 박말자는 요리의 요자도 모르는 주제에 라이브 시연을 해야 한다는 공포에 질려 결국 해서는 안 될 천인공노할 꼼수를 부렸으니 돈으로 매수한 인류 주방장을 방송국 지하 밀실에 숨겨두고 자신의 귀에 꽂은 초소형 이어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령을 받는 이른바 아바타 요리를 계획한 것입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연습하며 밀실의 주방장이 소금을 넣으세요 하면 소금을 집어드는 신용을 했고 불을 줄이세요 하면 다이얼을 돌리며 마치 자신이 요리의 신이라도 된 양 비열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으니 그 모습이 꼭 실에 매달려 춤추는 꼭두각시 인형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흐흐흐, 감히 나를 시험해? 내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제니 장인지 뭔지 하는 계집애도 이 방송만 성공하면 납작코를 만들어주마. 하지만 박말자의 이 더러운 계략은 이미 제니 장이 심어놓은 도청 장치를 통해 서윤의 귀에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었고 서윤은 와인 잔을 돌리며 싸늘한 미소를 짓고 있었으니 뛰는 악당 위에 나는 복수기가 있다는 것을 박말자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한편 어머니의 호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니 장의 호텔 스위트룸을 찾아간 민석은 자신의 어머니가 이번 시연회에서 가짜 쇼를 벌인다는 사실을 술김에 안주 삼아 떠벌리고 있었으니 이 남자의 입은 깃털보다 가벼웠습니다. 우리 어머니요? 칼질도 못해요. 아마 뒤에 셰프 숨겨놓고 쇼를 할 겁니다. 대표님, 이번 기회에 어머니 은퇴시키고 저랑 대성식품을 글로벌로 키우시죠. 제가 어머니 금고 비밀번호까지 다 압니다. 제니 장은 민석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보며 구역질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겨우 참았고 그의 넥타이를 잡아당기며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오라고 속삭였으니 어리석은 민석은 제니 장의 미모에 홀려 자신의 어머니 등에 칼을 꽂을 비수 같은 약속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말요? 당신이 실권자라는 증거, 그 금고 안에 있는 이중 장부를 가져오면 내 당신을 믿어보죠. 그날 밤 천둥번개가 요란하게 치는 가운데 도둑고양이처럼 본가에 잠입한 민석은 어머니 박말자가 잠든 틈을 타 서재 깊숙한 곳에 숨겨진 금고 앞에 섰고 떨리는 손으로 다이얼을 돌리기 시작했으니 이것은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천륜을 끊어내는 폐륜의 현장이었습니다. 금고 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리자 그 안에는 박말자가 평생을 긁어모은 탈세의 증거인 이중 장부와 부동산 등기 권리증 그리고 차명 계좌들이 가득 들어있어 민석은 환희에 찬 표정으로 그 모든 것을 가방에 쓸어 담았습니다. 이제 이 집구석의 주인은 나야. 어머니 시대는 끝났어. 제니 장과 함께 새 세상을 열 거라고. 민석이 가방을 들고 서재를 빠져나오려던 찰나 물을 마시러 나왔던 박말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서재 불을 탁 켰고 아들의 손에 들린 자신의 전 재산을 목격하자 눈이 뒤집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으니 모자에 추악한 육탄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도둑놈의 새끼가
감히 내가 내 돈을 훔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거 내놓지 못해. 박말자가 아들의 머리채를 잡고 늘어지자 민석은 거칠게 어머니를 밀쳐버렸고 힘없이 나뒹군 박말자가 서재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찌우며 피를 흘리고 쓰러졌으나 민석은 어머니의 안위는 살피지도 않고 오로지 돈 가방만을 챙겨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박말자의 시야가 점점 흐릿해지는 와중에 열린 창문 틈으로 번개가 번쩍였고 순간 그녀의 눈에는 도망가는 아들의 뒷모습이 아니라 과거 자신이 내쫓았던 며느리 서윤의 환영이 서늘하게 자신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보였으니 그녀는 공포에 질려 헛손질을 하다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서윤아, 잘못했다. 아니야, 저거 내 돈이야. 내 돈. 대망의 라이브 시연의 날이 밝았고 방송국 공개에 오른 수많은 취재진과 업계 관계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나 박말자의 머리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초조함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아들에게 전 재산을 도둑맞고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였지만 이번 투자 유치마저 실패하면 정말 끝장이라는 생각에 진통제를 한 움큼 삼키고 무대에 섰으니 그녀의 탐욕은 고통마저 마비시킨 듯 했습니다. 리허설이 시작되고 박말자가 이어폰에서 들려오는 지시에 따라 어설프게 칼질을 흉내내고 있을 때 심사위원석 중앙에 앉아있던 한 인물이 선글라스를 벗으며 고개를 들었으니 박말자는 그 얼굴을 보자마자 들고 있던 식칼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그 심사위원장은 다름 아닌 과거 박말자에게 레시피를 도둑맞고 업계에서 매장당했던 전설의 요리사 서윤의 양어머니 장여사였으니 죽은 줄 알았던 원수가 자신을 심판할 재판관으로 앉아있는 모습에 박말자의 심장은 쪼그라들다 못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장여사는 마이크를 잡고 특유의 걸걸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박말자를 향해 선전포고를 날렸으니 공개홀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박 회장, 오랜만이구려. 오늘 그 신의 손이라는 솜씨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테니 어디 한번 실수 없이 잘해보시오. 혹시라도 누가 대신 요리해주는 건 아니겠지? 박말자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식은땀을 비오듯 흘렸으나 이미 생방송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고 무대 뒤편에서 이를 지켜보던 제니 장은 주조정실 엔지니어에게 은밀한 신호를 보냈으니 박말자의 귀에 꽂힌 이어폰을 무용지물로 만들 전파 방해 장치가 작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생방송의 큐사인이 떨어지고 전국의 대성식품의 특별방송이 송출되자 박말자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준비된 재료들 앞에 섰고 귀에 꽂힌 이어폰에서 밀실 주방장의 목소리가 들려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회장님, 먼저 간장 베이스를 만드세요. 왼쪽에 있는 투명한 병이 청주입니다. 그걸 3스푼 넣으세요. 이어폰 속 지시대로 박말자가 투명한 병을 집어들려는 순간 갑자기 이어폰에서 치지직하는 굉음과 함께 알 수 없는 잡음이 터져나왔고 박말자는 귀가 찢어지는 고통에 자기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리며 귀를 움켜쥐는 돌발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카메라가 그 당황한 모습을 클로즈업하자 시청자들은 의아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박말자는 당황하여 허둥지둥 대다가 지시도 듣지 못한 채 제멋대로 아무 병이나 집어들었으니 그것은 청주가 아닌 고농축 식초였습니다. 제니 장은 무대 옆 VIP석에 앉아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샴페인을 마시며 이 난장판을 감상하고 있었고 그녀의 곁에는 어머니의 장부를 훔쳐온 멍청한 민석이 다가와 자신이 해냈다는 듯 꼬리를 흔들고 있었으니 이 얼마나 기막힌 풍경이란 말입니까? 대표님 보셨죠? 제가 어머니 금고 털어왔습니다. 이제 어머니는 끝났어요. 약속대로 저 회장 시켜주시는 거죠? 서윤은 민석이 내밀어준 장부와 문서들을 받아들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승리감이 차올랐으나 겉으로는 차가운 미소를 유지하며 민석의 귓가에 사형 선고와도 같은 나지막한 속삭임을 남겼습니다. 수고했어요, 강민석 씨. 당신 덕분에 내 복수가 완성되었네요. 그런데 어쩌죠? 나는 페류나와는 거래하지 않는데. 서윤의 신호와 함께 무대 뒤 대형 스크린에는 요리 재료가 아닌 전혀 엉뚱한 화면이 송출될 준비를 마쳤으니 그것은 바로 민석이 박말자를 밀치고 금고를 터는 CCTV 영상이었습니다. 자, 쇼타임입니다. 모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세요. 저 화려한 껍데기 속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이어폰에서 들려오던 지시가 끊기고 기괴한 잡음만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려대자 패닉에 빠진 박말자의 떨리는 손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으니 그녀는 설탕 대신 하얀 미원을 들이붓고 불을 줄이지 않은 채 식초를 쏟아붓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펄펄 끓던 가마솥에서는 시커먼 거품이 용암처럼 부글부글 끓어올라 넘치기 시작했고 식초와 조미료가 타들어가며 내뿜는 매캐하고 독한 연기가 스튜디오를 가득 메우자 우아하게 앉아있던 심사위원들과 방청객들이 코를 막고 비명을 지르며 대피하는 생지옥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콜록, 콜록, 이게 무슨 냄새야? 명인이 요리를 하는 게 아니라 화생방 훈련을 하고 있잖아. 박말자는 솟구치는 검은 연기에 놀라 뒷걸음질 치다 엉덩방아를 찧었고 하얗게 질린 얼굴로 허공에 대고 쇠풀을 부르며 헛소리를 질러대었으니 그 모습이 마치 불 속에서 춤추는 미친 광대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무대 뒤편의 거대한 스크린이 치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화면이 바뀌었고 요리 로고 대신 흑백의 CCTV 영상이 초대형 화면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며칠 전 밤 서재에서 벌어졌던 민석과 박말자의 피 튀기는 육탄전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아들 민석은 어머니 박말자를 거칠게 밀쳐버리고 쓰러진 어미가 피를 흘리든 말든 금고 속의 돈다발과 땅 문서를 챙겨 비열하게 웃으며 도망치고 있었으니 이를 지켜본 전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박말자는 스크린 속에 비친 자신의 처참한 모습과 아들의 배신을 목격하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부릅뜨며 객석 VIP석에 앉아있는 민석을 향해 핏대를 세우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으니 그 소리가 스튜디오의 유리를 깰 듯했습니다. 강민석, 내 놈이 어떻게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내 등 뒤에 칼을 꽂아? 저 도둑놈 잡아라. 내 돈 내놔라.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생방송 현장에서 민석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얼굴을 가리고 쥐새끼처럼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제니 장이 미리 불러둔 경찰들이 출구마다 바리게이트를 치고 기다리고 있었으니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따로 없었습니다. 민석은 다급하게 제니 장의 팔을 붙잡고 자신을 구해달라며 비굴하게 애원했으나 제니 장은 더럽다는 듯 옷소매를 털어내며 민석의 뺨을 시원하게 후려갈겼고 그가 훔쳐온 장부를 경찰에게 넘기며 차가운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게 당신이 원하던 대가야. 어머니를 팔아먹은 페류나에게 줄 건 감옥행 티켓뿐이지. 끌고 가세요. 경찰들이 달려들어 민석에게 수갑을 채우자 그는 발악하며 제니 장에게 저주를 퍼부었으나 끌려나가는 그의 비참한 뒷모습은 자신이 벌인 조강지처 서윤이 겪었던 고통을 그대로 돌려받는 인과응보의 표본이었으니 시청자들의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무대 위 홀로 남겨진 박말자는 엉망이 된 요리 재료들과 함께 주저앉아 산발이 된 머리를 쥐어뜯으며 실성한 사람처럼 웃다 울다를 반복하고 있었고 그런 그녀의 앞으로 또각또각 제니 장이 붉은 하이힐 소리를 내며 천천히 아주 위협적으로 걸어왔습니다. 제니 장은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벗어던지고 화려한 가발마저 벗어버린 뒤 감추고 있던 화상 흉터가 선명한 팔을 드러내며 박말자의 코앞에 쪼그리고 앉아
과거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했던 말투 그대로 나지막하고 서늘하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10년을 모신 며느리 얼굴도 이제는 못 알아보시나요? 제가 만든 육수 맛은 잊으셨어도 제가 흘린 피눈물 맛은 기억하셔야죠. 박말자는 눈앞에 화려한 제니, 장이, 자신이 내쫓은 구박덩어리 며느리, 한서윤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숨이 턱 막혀 눈알이 튀어나올 듯 커졌으며 공포와 충격으로 입을 딱 벌린 채 단말마의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너, 서윤이 어떻게 내가 제니 장이야. 죽은 줄 알았던 내년이 귀신이 되어온 게냐? 서윤은 싸늘한 눈빛으로 박말자를 내려다보며 손에 들고 있던 어머니의 낡은 비법 노트를 박말자의 얼굴에 힘껏 집어던졌고 흩날리는 종이들 사이로 드러난 진실은 박말자가 30년 전 훔쳐갔던 도둑질의 증거이자 서윤의 어머니가 피로 쓴 유언장이었으니 모든 거짓의 껍데기가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신이 훔쳐간 우리 엄마의 인생, 당신이 짓밟은 나의 10년 세월, 이 자리에서 똑똑히 돌려줄게. 당신은 명인이 아니라 그저 추악한 도둑년일 뿐이야. 방송 카메라는 이 충격적인 반전을 실시간으로 전국에 송출하고 있었고 방청객들은 박말자를 향해 야유를 퍼붓고 계란과 물병을 집어 던지기 시작했으니 한때 만인의 존경을 받던 회장님은 순식간에 시궁창에 처박힌 늙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장 여사가 심사위원석에서 걸어나와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마이크를 잡고 박말자의 과거 악행들, 즉 자신의 레시피를 훔치고 서윤의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간 죄악들을 낱낱이 고발하기 시작했으니 박말자는 사방에서 조여오는 진실의 압박에 숨쉴 구멍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그거 내 거야. 내가 만들었어. 이것들이 다 짜고 나를 모함하는 거야. 증거대란 말이야. 마지막 발악을 하는 박말자 앞에서 서윤은 주방 세트에 놓여 있던 자신이 직접 담근 진짜 천년 간장 항아리를 들어 박말자의 머리 위로 거침없이 쏟아부었으니 검붉은 간장 국물이 박말자의 전신을 적시고 그녀의 화려한 드레스와 명예를 더럽고 끈적하게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증거야. 당신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내 손끝에서 나온 진짜 맛. 평생 남의 것 훔쳐서 호의호식했으니 이제 그 더러운 껍데기를 쓰고 지옥으로 떨어져. 간장 국물을 뒤집어 쓴 채 꼴사납게 헐떡이던 박말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가슴을 부여잡으며 꺽꺽거리는 괴상한 소리를 내더니 흰자위를 드러내며 입가에 거품을 물고 무대 바닥으로 뻣뻣하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내 돈, 내 회사. 쓰러진 박말자의 몸이 부들부들 떨리다 축 늘어지며 실신해버리자 누구 하나 그녀를 부축하러 나오는 이가 없었고 오로지 서윤만이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긴 세월 맺혀있던 응어리를 토해내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악인이 맞이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하고 확실한 최후였습니다. 쓰러진 박말자가 눈을 뜬 곳은 화려한 저택의 침실이 아닌 차가운 병원 6인실의 구석진 침대 위였으니 그녀의 몸은 중풍으로 마비되어 반쪽을 쓸 수 없는 처참한 몰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입을 떼어 물을 달라 소리치려 했으나 나오는 것은 어버버하는 짐승 같은 신음뿐이었고 간병인조차 없이 홀로 방치된 그녀의 곁에는 대성식품의 채권자들이 들이닥쳐 압류딱지를 이마에 붙일 기세로 으름장을 놓고 있었으니 천하의 박 회장도 이제는 이빨 빠진 호랑이보다 못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우아한 정장 차림의 서윤이 들어와 채권자들을 손짓으로 물리기 시작했으니 박말자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 성치 않은 손을 뻗으며 눈물을 흘렸으나 서윤의 손에는 약봉지 대신 법원에서 발송된 압류 통지서와 경매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정신이 좀 드세요? 이 서류 보이시죠? 강민석 씨가 훔쳐서 나한테 넘긴 그 장부와 땅 문서들 덕분에
어머님 재산은 이미 법적으로 전부 제 것이 되었어요. 여긴 이제 제 병원이니 밀린 병원비 없으시면 나가주셔야겠습니다. 박말자는 억울함에 눈을 부릅뜨고 고개를 저으며 거부하려 했으나 마비된 몸은 말을 듣지 않았고 서윤은 차가운 미소와 함께 서류를 박말자의 가슴 위에 툭 던져두었으니 평생 남의 것을 탐하던 그 욕심의 끝은 결국 빈손이 되어 쫓겨나는 것뿐이었습니다. 서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갔고 박말자는 멀어지는 며느리의 등 뒤에 대고 피를 토하듯 울부짖었으나 그 소리는 허공에 흩어지는 메아리가 되어 누구의 귀에도 닿지 못했으니 쓸쓸한 병실엔 회한의 눈물만이 고였습니다. 면회실에 투명한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푸른 수의를 입은 민석이 초췌한 얼굴로 앉아 있었으니 한때 재벌 이세라 거들먹거리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겁에 질린 폐잔병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서윤이 나타나자마자 수화기를 붙잡고 유리벽을 긁어대며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으니 그 비굴함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여보, 서윤아, 내가 잘못했어. 나 좀 꺼내줘. 김비서 그 여자가 나 꼬신 거야. 나는 당신밖에 없어. 제발 합의 좀 해줘. 하지만 서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가방에서 이혼 판결문을 꺼내 유리벽에 보란 듯이 들이대었으니 그 종이 한 장은 두 사람의 질긴 악연을 영원히 끊어내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강민석 씨, 당신이 사랑한 건 내가 아니라 내가 벌어다주는 돈과 편안함 뿐이었어. 이제 그 감옥 안에서 평생 내가 지은 죄를 씹어 삼키며 살아. 내 선처는 없어. 서윤이 수화기를 내려놓고 미련 없이 돌아설 때 민석은 절규하며 오열했으나 교도관들에게 양팔이 꺾여 질질 끌려 들어가고 말았으니 그 뒷모습은 인과응보의 끝이 어떠한지를 처절하게 보여주는 산증인이 되었습니다. 대성식품의 화려했던 저택 대문에는 흉물스러운 붉은 압류 딱지들이 덕지덕지 붙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고 모든 재산을 잃고 병원에서 쫓겨난 박말자는 다 낡은 보따리 하나를 든 채 자신이 호령하던 저택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한겨울의 칼바람이 그녀의 앙상한 몸을 파고들고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비수처럼 그녀의 귀에 꽂혔으니 그녀는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어머, 저 여자 박 회장 아니야? 며느리 등골 빼먹더니 꼴 좋다. 하늘이 무섭지도 않았나 봐. 박말자는 갈 곳이 없어. 예전 서윤이 쓰던 식모방보다 못한 산동네 쪽방촌의 곰팡이 핀 단칸방으로 기어들어갔고 찬물에 밥을 말아먹으려 했으나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았던 터라 가스 불 켜는 법조차 몰라 헤매고 있었으니 그녀의 무능함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천장의 얼룩을 바라보던 박말자는 문득 서윤이 매일 새벽 끓여내던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가 사무치게 그리워졌고 그제야 자신이 내쫓은 것이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의 복덩어리였음을 뒤늦게 깨닫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으나 이미 떠난 버스는 돌아올 리 만무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 화창한 봄날 서윤은 대성식품의 간판을 내리고 어머니의 호를 딴명인 식품이라는 새로운 현판을 내걸었으니 그날의 개업식은 구름 같은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서윤은 어머니의 비법으로 만든 진짜 천년 간장을 세상에 내놓았고 그 깊고 그윽한 맛에 반한 사람들은 줄을 서서 그녀의 제품을 사갔으니 거짓으로 쌓아 올린 박말자의 탑은 무너졌어도 진심으로 빚은 서윤의 탑은 하늘 높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양어머니이자 스승인 장여사는 테이프 커팅식에서 서윤의 손을 꼭 잡고 눈시울을 붉히며 감격해하였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서윤은 환하게 웃으며 하늘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으니 그것은 하늘에 계신 친정어머니께 바치는 가장 영광스러운 승전보였습니다. 한편 교도소 독방에 갇힌 민석은 TV 뉴스를 통해 전부인 서윤의 성공 소식을 접하고
자신의 초라한 수위를 내려다보며 후회의 눈물을 흘리다가 동료 죄수들에게 채널을 돌리라며 구타를 당하고 있었으니 그의 남은 생은 지옥보다 더한 고통일 것입니다. 명인식품의 회장실, 서윤은 최고급 가죽 의자에 앉아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어머니의 낡은 비법 노트가 가온처럼 소중하게 액자에 담겨 있었고 그 옆에는 장 여사와 함께 찍은 사진이 다정하게 놓여 있었으니 피보다 진한 의리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이 그녀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박말자가 쪽방촌에서 고독사 직전에 발견되어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소식을 전하자 서윤은 잠시 찻잔을 내려놓고 침묵했으나 이내 담담한 표정으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최소한의 병원비는 지원해 주세요. 용서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서 내 성공을 아주 오랫동안 지켜보게 하는 게 진정한 복수니까요. 서윤의 그 한마디에는 악에 대한 연민이 아닌 승리자의 여유와 단단한 심지가 담겨 있었으니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 않는 진정한 거목으로 성장해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은 조용히 흘러 계절이 바뀌었고 서윤은 과거의 아픔이 묻혀있는 옛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를 세워 서윤의 부엌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매일 아침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을 사람들에게 대접하며 그녀는 과거 자신이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듣고 있었으니 그 따스한 말 한마디들이 모여 그녀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완전히 녹여주었습니다. 그녀가 퍼주는 국 한 그릇에는 원망 대신 용서가, 분노 대신 사랑이 담겨 세상 가장 낮은 곳을 따뜻하게 적시고 있었으니 진정한 복수란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을 넘어 나 자신이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임을 그녀는 삶으로 증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을이 붉게 물든 저녁, 서윤은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어머니가 잠든 수목장을 찾았습니다. 과거 돈이 없어 장례조차 치르지 못했던 그 서러웠던 날들을 뒤로하고 이제는 양지 바른 곳에 어머니를 모신 서윤은 비석을 어루만지며 참아왔던 그리움을 나지막이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보고 있어? 나 이제 울지 않아. 엄마 억울한 거 다 풀었고 엄마가 지키려던 맛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줘. 그러니까 이제 편히 쉬어. 나도 이제 진짜 행복해질게. 바람이 불어와 서윤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넘겨주고 나뭇잎들이 사각거리는 소리가 마치 어머니가 딸을 대견해하며 토닥이는 소리처럼 들려왔으니 서윤의 얼굴에는 비로소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목장을 내려오는 길, 서윤의 곁으로 든든한 사업 파트너이자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켜준 새로운 인연이 다가와 우산을 씌워주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따뜻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모진 시련을 견뎌낸 서윤의 앞날에는 이제 꽃길만이 펼쳐져 있었고 화면은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서윤의 마지막 독백이 시 한 편처럼 흐르며 막을 내렸습니다. 인생은 맵고 짠 장맛과도 같아서 오랜 인고의 시간이 지나야만 비로소 깊은 맛을 냅니다. 거짓은 잠시 달콤할지 몰라도 진실의 깊이를 이길 수는 없는 법이지요. 돌고 돌아 제자리로 온 나의 인생, 이제야 비로소 맛있게 익었습니다.